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0번째 페이지. 올 연말 잡지사가 야심차게 모신 분입니다. 전쟁하면 임용한, 임용한하면 전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죠. 임용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시고 감사하죠. 싶었는데. 웃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잡지사는 처음이신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사 전공이고 전쟁사라기보다는 군사사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군사사를 좋아했는데 근데 한국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군에 관한 얘기는 의도적으로 빼고 역사를 쓰는 지극히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이거 왜냐하면 세계 역사에서 대체 사람들이 뭐 바꾸고 이런 걸 누가 해? 예나 지금이나 바꾸는 거 싫어하고 그 뭐 다 그냥 좋은 게 유지하고 좋은 거지 싶어하죠. 그렇게 네. 사는데 바꾸는 건 거의가 전쟁이 계기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 바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말선초, 고려, 조선 개혁 이런 게 다 전쟁을 겪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전쟁을 빼고 하니까 제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 조선 건국에서 국가 체제를 만든 거는 전부 뭐 성리학 공부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리학 공부한 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네. 그것도 당연히 맞죠. 네, 맞죠. 당연히 공부하지. 근데 네. 공부해서 바꿀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12번도 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고 바꾸는 동력은 결국 사회적 역경과 곤란 속에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쟁 14세기의 전쟁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신진사대부라는 분들도 네네. 신진사대부. 예. 신진사대부도 사실은 할아버지 쪽 가면 거의 다 이제 무장들 특히 이제 몽고 전쟁 이후로 사회가 계속 전쟁이 나니까 네. 지방에서 싸웠던 예. 분들이 이제 군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네. 그 집안 사람들이 벼슬 해서 아들이 공부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또 문물을 아주 나누는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문인 집안은 뭐 대대로 네. 문인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사회가 그렇게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역동은 어느 날 사람이 공부해서 과거봐서 된 게 아니라 네. 전쟁 속에서 사회를 구했던 지역사회 인물들 행동했던 사람들의 아들 손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시키려고 과외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사회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얼마나 그분이 역동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네요. 꼭 알아야 할 역사인데. 네, 그런 걸 다 빼다 보니까 제가 전쟁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네요. 예. 그때 갑자기 그게 전공인 거죠. 워낙 여기저기서 뭐 전쟁사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저희가 이제 임용한 박사님과 함께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병법사 아니겠습니까?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을 통해서 손자병법 속 병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손자병법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책도 앞에 있습니다만 이 뭐 워낙 유명하지만 또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의외로 읽을 사람 없는 책들이 뭐 지금도 싸우죠. 이게 많다 없다로 싸우는데 네. 손자병법은 뭐 싸울 필요도 없이 다 아는데 읽어본 사람은 극히 드문 그런 책입니다. 네. 박사님 책으로 읽어야겠다. 예. 근데 이유가 좀 있는 게 손자병법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인용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군대의 전략 전술의 원리 이런 걸 하니까 일상에서도 쓸모가 많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렇죠, 전략은 그렇죠. 뭐 공부를 해도 사실 전략을 세워야 되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럼요. 뭐 예.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인용할 건 되게 많아요. 전략적 원리를 쓰니까. 근데 책을 막상 읽으면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디다가 떼서 인용할 땐 좋은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맞아요. 네, 아니면 너무 뻔하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솔직히 그거 뭐 그리고 약간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뒤로 네, 갈수록.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화공이다 그러면 뭐 살수대첩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불은 없애는 거고 수공은 가르는 거고 뭐 이런 맞아. 선문답 같은 소리를 하니까 맞아. 예. 많은 분들이 읽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 예. 그럼에도 워낙 중요한 책이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은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쟁의 원리, 전략의 원리, 전술의 원리를 쓴 책이다. 그러다 보니 뭐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전략의 원리, 전술의 원리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요. 손자는 전국 시대 사람은 아닌데 네. 뛰어난 분답게 춘추 시대 말기에 네. 변해가는 걸 본 거죠. 앞으로 큰 게 온다. 앞으로는 큰게 온다. 큰 게 온다. 앞으로 니들 같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제일 놓치는 게 너무 옛날 책이니까 고대의 그냥 어떤 그 고대의 뭔가 지혜를 모은 책이다. 저도 그때 예, 경험이 그렇게. 축적돼서 정리한 건 줄 근데 알았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네. 경험의 반복이 아니라 경험은 당연히 했죠. 네.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 올 내다본 거야. 거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오. 이 사실 이게 굉장히 개혁적인 책이고 선도구적인 책이에요. 몰랐네.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네, 진짜. 두 번째는 이제 속전속결인데 네. 이게 이제 속전속결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효율보다는 승부가 중요하죠. 무조건 이기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전쟁은 이겨라.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뭐 네. 인해전설 뭐 이러면서 네. 내가 다 때려 넣어도 네. 이기면 그만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정복 전쟁이에요. 자, 앞으로 10개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네. 앞에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때려 부었어요. 이기면 뭐하냐? 이기면 뭐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는 끝없이 효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이 쓰여졌을 당시에 시대상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행간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사님 모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삼국지 속 전쟁에 과연 손자병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특히나 삼국지에서 위나라의 조조가 손자병법을 그렇게 애독했다고 들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대해서는 조조가 주석서도 냈고 주석을 달았어요, 네, 자기가? 자기가 손자병법이 원래 80편이 넘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13편. 네,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손자가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했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도 했겠죠.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편집을 한 건가요? 이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예. 자꾸 이제 버려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요 정도만 남은 게 아닌가, 원론적인 부분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손자병법을 사랑했던 조조인데요. 그럼 조조가 실전에서 손자병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조의 서주침공,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서주침공, 이제 연희를 어렸을 때 읽은 제 기억에는 조조가 굉장히 잔인한 이미지로 굳어졌던 순간인 것 같은데 좀 서주침공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조 서주침공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지금 뭐 학살하고나 뭐 항복한 사람 쏘고 그러면 막 영상으로 찍혀고 세계적으로 박제되죠. 도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착해진 게 아니고 네.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되게 물론- 당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물론 옛날에도 착한 사람은 착하고 이런 짓 안 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굶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백성을 죽이면 되겠냐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은 다 소수고 예.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랬다가는 이제 또 이중의 피해를 입으니까 옛날보다는 더 조심하게 된 거죠. 네. 뭐 어쨌든 발전은 발전인데 옛날 전쟁에서는 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극단적인 행동에 두 종류가 있는데 네. 그냥 본능적 행동. 본능적 네, 행동. 그냥 굶었어. 네. 저기 마을 있어. 그냥 약탈해. 뭐 약탈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군량이 얼마다. 그러면 어디를 털자. 계획을 세우고 터는 거죠. 예, 예. 뭐 그게 덜 잔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계획 세우고 터는 게 더 잔인해요. 그렇죠.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터니까요. 터니까. 예. 그리고 뭐 기왕에 털 거 어떤 메시지. 네. 기왕이면 어떻게 제대로 된 데를 털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뉴욕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을 태우면 네. 그만큼 상징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왜 그 9.12 테러도 아무 빌딩에다 하지 않고 왜 아, 가장 높은 빌딩에다 했겠냐고요. 그렇죠. 기왕에 할 거
이렇게 하자. 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조조의 서주 침공과 서주 약탈은 요즘 말로 하면 초토화 전술의 어떤 교과서였죠. 그러니까 도겸이 있던 서주를 친 건데 네. 이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네. 사실은 조조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네. 조조 정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연도가 분명치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도 그 전에 벌어진 거 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짜맞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 그래요? 도겸의 장수가 조조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알 수 없는 그거는 거예요? 맞는데 그건 맞고. 맞는데 예, 예, 이제 예. 그 연도가 좀 시기가 좀 맞지는 않는데 아. 서주 침공 자체가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닌데 아. 지금 분들은 이거를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집단에다 복수했으니까 예. 이게 조조를 비난하는 야 이 네.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네. 잔인한 사람이다 라는 거로 쓰는데 네. 오히려 당시에는 예. 효라는 게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아들로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죠. 이게 지탄받는 또 건가요? 권력자니까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효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오히려 그건 변호가 되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려고 쓴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은 이제 와전이 된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조조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죠. 그거 알고 네.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게 할 사람이냐고. 그럼 아버지가 아까- 예. 돌아가셨으면 오히려 그거를 슬픈 건 슬픈 거고 네. 이 사건을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게 쓸 사람이지. 공과 사는 구분해서. 예,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능적인 경우와 전략적인 경우가 있는데 후자 조조는 전략적인 후자라는 경우다. 거죠. 예, 근데 소설에서는 네. 그동안 세간이 알려지기는 네. 그런 감정적인 저도 뭐 예, 닭소 요인으로. 할 것 없이 동물이고 아이고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네. 저도 봤던 기억인데.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예. 약향분중이라고 적의 고을을 약탈하고 주민을 분산시킨다. 어. 이게 단순히 그냥 약탈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적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여야 되고 예. 약탈해야 된다. 예.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자. 제가 아까 효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정복하는데 네. 그곳에 있는 군량까지 다 차지해야 되겠어. 음. 거기 사람들도 다 좀 없애고 우리 주민이 들어가 살아야겠어.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가서 다 죽이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이고 그렇죠.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리고 군대는 흩어질 거고 네. 그리고 너무 악착같이 쫓아가서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기 반격할 수도 보복을 있고요. 나중에. 네, 예. 아니면 그 소문이 나갔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앞으로 정복 전쟁이 어려워질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효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서 음. 먹을 거는 얻고 네. 땅은 차지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꼭 죽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죽이긴 정도. 죽이지만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뭐 많이 학살하고 죽이는 이런 건 것보다는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그 과정이다. 몰아내는 게 훨씬 빠르죠. 예. 하늘에다 대고 총 한 번 땅 쏴갖고 네.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그럼 가장 하면 효율적이죠. 한 발로 그러면. 끝나고 예. 자리에 한 명을 죽였는데 예. 막 아무데나 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권총 6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덤벼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람 1000명 있어도 권총으로 6발짜리 권총으로 사람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다 한 방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착하고 이게 아니라 네.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자도 이런 말 했지만 네. 이거는 유목부족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약형 분중.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같이 내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게 조조의 서주에서 쓰는 방법이 이건데 네. 당시 군대는 상비군도 있지만 네. 이제 농촌 조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 조직에서 군대가 만들어져요. 황토군 이런 거. 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그런 마을을 우리가 소대 중대라고 하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예비군 조직 그렇잖아요. 동대가 중대고 네. 커지면 대대 있고 연대 있고. 네. 그래서 사단을 만들어서 예. 이제 사단 규모의 전쟁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일개 사단이 나오려면요, 서울의 절반이에요. 예. 그러면 얘들이 막 밀고 들어가서 네. 어디를 불지르고 다 죽인다라고 또 실제로 죽이기도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병을 동원해서 기동력을 가지고 빨리 하면은 예. 옛날에는 동대가 모이려고 그래도 전령이 가야 되고 사람 모이는 게 지금처럼 자전거도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말 일단이 타고 안 되죠. 가면서 빨리 동사무소를 점령해 버리면 이 모병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럼 조조가 서주 침공 때 한 게 주민을 분산시킨다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인하고 조조가 길을 나눠서 네. 6일 만에 이제 예, 조조의 장수 도경화까지 조인이랑 가는데 나눠서 이렇게 예. 가죠. 예. 기록 보면 거의 6일 만에 가는데 6일 만에 그 진짜 6일 빨리 동안에. 했구나. 근데 뭐 기록 보면 이제 나중엔 좀 과장이 되니까 뭐 예. 무덤도 파헤치고 예. 마을을 다 불태우고 예. 개와 닭도 죽였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아마 이게 얘가 섞였을 겁니다. 옛날 전쟁 하면은 그 이렇게 뭐랄까 나중에 하는 약탈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또 정규군만 있나 불량배 따라다니고 뒤에 오는 애들 그러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일단 이 기병이 가면서 네. 6일 만에 가면서 동사무소 다 점령하니까 네, 그래야 되는 게 목적인데 예. 무덤도 파야죠. 무덤 파는데 오래 걸리죠. 그럼 그러네. 언제 또 6일까지 가 앞뒤가 안 맞네. 거기까지.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도겸에 하고 싸웠을 팽성에서 싸울 때까지 온 기간을 보면은 거의 전속력으로 온 건데요. 어떻게 마을에 개와 닭까지 쫓아가면서 죽여? 그럴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 지르고 태우면서 네. 겁줘서 흩어주면서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근데- 봐야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참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네. 당신은 왜 자꾸 학살을 미워하려고 그러냐.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거 예. 오해하시는 게 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조조군이 실제로 별로 안 죽였다 그런 뜻이냐. 그거 아니고요. 네. 지금 작전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닭까지 쫓아가고 무덤 팔 시간 없다. 그럼 무덤 파고 닭까지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네. 군량도 태우고 접수하고 그러면 후속 부대가 와서 이제 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 약탈이 나고 네. 그리고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을 불 지르고 창고 털어가면 사람들이 다 굶주림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네. 창고는 농촌의 농가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도시를 불태우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 군대는 조직된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흩어서 조직력을 깨트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조조가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눈 뒤집혀서 막 본능적으로 일부러 더 못된 그러니까 짓 하고 목표가 사람이고 이러지 않았다는 목표가 거죠. 약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냐?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다. 흩어지면서 이제 예. 굶주리게 되고 아, 지금 서울 시민들이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네네. 몇 분은 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먹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음. 근데 그 얘기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 과정의 포인트를 자꾸 이상하게 보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때 닭까지 쫓아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네. 당신 안 죽였다는 거야? 안 죽였어도 닭들이 다 죽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약형 분중 손자병법 7편 군쟁에 있는 병법이었는데요. 예, 조조의 서주 침공과 엮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는 원래 유목민족들이 많이 썼고요. 유목민족의 징기스칸도 이 방법 많이 썼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거란 전쟁 병자호란 때 기병, 그러니까 청나라 기병들, 거란 기병들 이런 전술을 씁니다. 아주 표준적인 전술이에요. 쫓아내고 예, 네, 모이지 뭐라 못하게 하면,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삼국지에서 뭐 3대 대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관도대전 아니겠습니까? 관도대전에는 과연 조조가 손자병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지도가 저기 있는데요. 관도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조조랑 원소랑 한판 붙은 전쟁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관도를 두고 그렇게 둘이 맞붙었는지 좀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지도는 이제 삼국 나중에 위호초기 그렇죠. 정립된 네. 다음의 지도기 때문에 네. 당시의 조조 세력권은 아니죠. 당시의 조조의 영역은 저기 관도라는 데 중심으로 지금 위라고 된 부분에 한 8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지금 타이위안에서부터 저 개라고 네네. 나오는 부분까지 네. 원소는 4개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더 북쪽에 있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조는 1개 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조는 오른쪽에 서겸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도겸, 남쪽에 손책이지. 그때는 손책. 손책, 원술, 뭐 유표,
예. 서쪽에 한수, 마 등 이런 강한 세력들이 잔뜩 있는데 원소는 그래도 주변을 다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경제 세력이 좀 덜했고. 그러니까 예. 병력이 5만이냐 10만이냐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요. 누구의 병력이요? 서로의 병력. 서로. 예를 들면 조조 병력 잘 10,000명밖에 안 되고 원소가 동원하는 게 10만인데 예를 들면 그 또 중요한 게 원소는 경계에 투여할 병력이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경 경비에 투여할 병력이. 아, 조조는 360도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 전선에다 병력을 집중하는 병력이 훨씬 적다고요. 조조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병력상으로는 10분의 1인데 집중할 수 있는 병력 조건까지 합하면 20분의 1, 격차가 더 벌어진다. 5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조가 불리한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중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붙은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조조가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고 자기 세력을 가지게 되니까 네. 원소 입장에서는 조조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조조 입장에서는 원소를 깨트리면 졸지에 1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관도대전이죠. 근데 병력이 많이 열세인데 조조가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했나요? 예. 이게 손자병법에 딱 한 구절을 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근데 조조가 손자병법 애독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구절을 따서 했겠어요? 아니죠. 이런 저런 거를 이제 합쳐서 예. 종합적인 뜻을 이해해서 하는 건데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뭐 속전속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조건 빨리 한다가 아니라 네. 속전속결을 왜 하자고 하느냐 이제 그런 효율이 왜 중요하냐 그럼 군대를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맥락을, 예. 효율과 속전속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게 되는데 네. 원소의 문제는 네. 삼국지에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소의 보통 문제. 이제 우유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 우유부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유부단은 우유부단인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모험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모험을 못한다. 예. 조금 뭐 그러니까 네. 배짱이 없나? 우리가 흔히 헝그리 정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는 좀 안 쓰려고. 사실은 헝그리 정신은 굉장히 이제 그 위에 있는 귀족들이 예. 밑에서 옛날에 부르주아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예. 자기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네. 헝그리 정신이라고 표현한 건데 아, 그래요? 그거는 정말 자기 쪽에서 보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헝그리한 예. 사람들은 그 헝그리하다는 뜻은 모험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조조는 예.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예.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빈민 서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라운드 올라올 때 원소랑 비교해 보세요. 1,000명, 1,500명 갖고 삼국지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10,000명 만들어서 10만 대고 나고 싸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조조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 이 10,000명의 병력을 어떻게 모험적으로 써야 되느냐 아는 거고 그냥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러다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첫 번째 전략은 네. 쪼개기예요. 상대를 쪼갠다. 예, 쪼갠다. 자기는 목숨을 걸 쪼개요. 오른쪽에 있는 병력을 네. 과감하게 빼서 왼쪽으로 돌려요. 아. 그러면 원소는 병력이 많으니까 중앙으로 치고 나오면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한 나 병력 많은데 네. 조조가 절반이 절로 간대요. 그럼 난 3배를 보내. 그렇지. 또 이쪽은 변대. 그 이쪽으로 또 3배 보내. 조조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 이렇게 다 병력을 분산시키니까 예. 같은 3배라고 해도 예. 100명이 300명하고 싸우는 거하고 예. 한 명이 3명하고 싸우는 건 한 명이 다릅니다.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근데 관우가 한 명 관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거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되는 그래서 예. 알량 죽이게 되고 나중에 문추는 관우가 안 죽였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자신들의 엘리트 장수를 집어넣어서 격파시켜서 네. 소모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이건데 네. 그 뭐를 익힐 때 네. 고기를 통으로 넣는 거하고 썰어서 넣는 거하고 어느 게 빨리 익냐고요. 썰어서 넣으면 빨리 넣는 게 익히죠. 빨리 예, 익죠. 예. 원소도 썰어 놨더니 빨리 녹는 거야. 손자병법에 그럼 이런 내용이 있나요? 손자병법에서도 이제 이런 원리들은 있어요. 예. 뭐 적은 나눠라. 나눠라. 뭐 또는 지형을 어떻게 봐라. 속전속결을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전속결을 속전속결이라는 단어로 듣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죠. 예. 효율성의 문제. 적을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뭐 지피지기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그러네요. 원소의 행동을 예측하고
주도권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러네요. 적을 끌고 다니면서 네. 주도권을 쥐고 상대가 실수할 때를 기다린다. 이거는 손자병법만 아니고 롬멜이고 뭐 패턴이고 지금까지 다 하는 말이에요. 시대를 관통하는. 네, 시대를 예. 관통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동시에 잘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명장들 아니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내가 끌고 다닐 모험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 근데 하기 시행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 근데 그 방법도 안 가르쳐줘. 옛날 분들은 그게 문제야. 그 모험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되게 어떤 뭐 그게 아까 그릇이랄까요? 말씀드린 뭐 헝그리 정신 같은 헝그리 거예요. 정신. 네. 헝그리 정신이 안 좋은데 헝그리 정신이라고 안 써야겠네.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쓰시네요. 예. 다른 용어를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관도대전에서 또 이제 중요한 장면은 이제 조조가 어쨌든 병력적으로는 이제 열세인데 저쪽 원소 쪽에서 허유라고 조조의 친구였죠 어릴 때. 네. 예, 허유가 갑자기 와가지고 고급 정보 알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좀 이제 얻을 만한 뭐 지혜나 뭐 병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이제 보필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필. 장수의 보필. 예. 그리고 또 왕은 장수를 믿어야 된다. 네. 말은 쉬운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가야 믿죠. 예.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장수 중에 뭐. 전쟁이 안 날 때는요. 예. 예를 들면 뭐 삼군 사령부도 있고 합동 참모본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도 실병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뭐 맨날 보고받고 조회하고 그래요. 네. 전쟁 났어요. 예. 막 전국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최정의 병력을 모았어. 네. 얘들 전쟁하러 가. 네. 그러면 수도에 있는 내 경비병은 쟤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전쟁이 나야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평소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나가 싸워요. 네. 그럼 이제 의심이 안 생겨. 아, 그렇구나. 의심이 예. 안 생길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장수의 지휘권 쪼개고 별별 게 다 나오죠. 예.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네. 내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적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작전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지휘권을 취하고 이 사람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네. 못 몰아주지. 못 몰아준다. 원소가 그걸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소 같은 사람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수가 많고 자기는 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 같이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을 셋 걸 하나에다 몰아줄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적들이 나보다 적은데 네. 그럼 2개사단 양쪽에 놓고 세 개로 나눠 1개사단은 네가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는 거지. 그러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썰리고 저기 썰리고 이제 우리도 죽기 살기로 그렇죠. 전력을 모아서 싸워야 해야 됩니다. 돼. 해야 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믿어 이거? 어. 이런 날이 온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때 군량 창고 털 때도 예. 오소 공격할 때도 조조가 이제 원소의 분량 창고를 오소할 터는 때도 거죠. 예. 그때 조조는 본영을 비워놓고 들어가요. 네. 원소는 이렇게도 못하겠고 아. 이것도 돌리고 근데 병력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는 지켜라. 그리고 그때 이제 장합이라고 나중에 이제 조조의 장수가 되는 예. 장합이다 옳은 말을 하거든요. 장합이 원래 가장 전술통이에요. 네. A라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못 믿겠는 거죠. 예. 그러면 A를 하지 말고 B를 해. 어. 그래서 공격 순서를 바꾸고 위치를 바꿔버려요. 음. 근데 이게 여기서 대응 사고를 치는 거죠. 멀리 있는 빈 진지를 공격하는데 중장 기병을 보내고 아, 예. 급한 데를 경기병을 보내는 바뀌었네요.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 장합이 가다가 나중에 항복해버리고 아. 도저히 이 아저씨 밑에는 못 살겠다. 어디에 총 결집을 해서 힘을 줘야 될지 이런 거를 못 해봤으니까 그걸 원소가 잘못.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결정적 상황이 오면 꼭 쓸데없이 잔머리를 쓰면서 일을 꼬이게 한다. 네. 사실 그거는 실제 원소가 진짜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저가 이제 책을 쓰거나 할 때는 그런다라고 지적하면 안 되고 네. 왜 그렇게 하느냐. 원소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늘 가진 사람들이 헝그리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것 중에 골라 먹으면 되지. 예. 둘 중에 하나
골라 드셔야 됩니다. 하나가 상한 건데 예. 잘 골라 드세요. 상한 게 내 밥상에 오냐고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갑자기 상한 게 이 중에 하나는 상한 겁니다. 하면 당황하는 드셔야 거죠. 됩니다. 예. 그럼 갑자기 그냥 멘붕. 우유 먹으면 안 될까? 안 먹고 나가 싸우면 안 될까? 뭐 고를 용기도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 잔머리를 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야, 그러면 그냥 하루 꼭 참고 네. 그냥 물만 우유 먹고 나가 싸우자. 이러다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조는 원소의 대군을 무찌르고 예,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는 판세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은 뭐 조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삼국지 속 특히 조조가 이제 손자병법을 적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박사님께서는 조조 어떤 리더라고 보시는지. 아, 조조가 이제 뭐 난세 간홍 이런 표현은 다 나중에 한 말이고 누가 했나요, 그 말을? 그 이제 네. 사실은 네. 이제 삼국지 정사 기록이 있고 아, 그게 삼국지 얘기는 당시부터 인기였어요. 우리가 그래요? 알기로 나완중 오기 전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100종이 넘는 책이 나와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책 중에 이제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쓰는 거죠. 네, 네, 네.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를 들면 춘향전이 예, 예. 그냥 그렇게 끝났어. 네, 네. 춘향이랑 이봉룡이랑 결혼 행복하게 살았다. 네. 그럼 끝나는데 네. 사람들은 꼭 후편을 요구를 그렇죠. 하잖아요. 방자전도 나오고 나중에. 예,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뭐 40대 갖고 둘이 싸워서 이혼했다는 말도 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별별 거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 춘향전도 우리가 외전들 모으면 별거 다 있어요. 지금 요즘 영화 나온까지 하면 방자랑 바람 피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막 모아놔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소설은 그 중에 재밌는 거 쓰는 거거든요. 연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원작에는 네. 춘향이하고 이몽룡 결혼한 거로 그래서 행복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살았죠. 끝났는데 예. 사람들은 굳이 혹시 자식은 어떤 애 낳았나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집어넣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조조도 이제 난세 간홍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을 이제 꼬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네. 조조라는 사람은 네. 이제 매뉴얼을 딱 지키면서 뭘까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항상 아니다. 문제의식 넘치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잘 굴러가는 조직은 예.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예.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조조는 튀는 사람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그런 데 들어가면 절대 출세 못해. 그런데 난세가 오면 난세가 오면 기존대로 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매뉴얼 지키는 사람이 난세에 뭘 하겠어요. 그렇죠. 예.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야. 요 얘기였어요, 그냥. 그게 난세의 가능이. 그게 이제 간사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막 아니.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이 후한 때가 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갈량도 마찬가지고 예. 뭐 조조 뭐 순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그 주연급이라고 할까요? 조연급이라고 할까요? 난 삼국지 주연급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 성이 모르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 삼국지에 그래도 네임 밸류 있는 예. 분들은 예. 순욱 정도면 예, 주연 아닐까요? 순옥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 변하는 걸 미리 알았던 알았다.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대비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우리가 아는 삼국지를 만든 거고 뭐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나 손견이나 손책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삼국지다. 그들이 주연급이다. 음. 그거 모르고 그냥 끌려가던 사람은 거의 엑스트라급 네. 잠깐 나오다가 많은 사람들로 끝난다. 새 시대가 올 걸 읽은 사람들이 네. 주연급이네요. 네, 예.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을 실전에 활용했던 삼국지 조조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또 곁들여 주시니까 현대적인 요소까지 넣어주시니까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좀 우아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우리 뭐- 왜 뒤늦게 후회하시죠? 글쎄, 항상 근데 그 저도 이제 헝그리하게 이걸 안 해봐가지고 이걸 잘 못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방송에서 모시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헝그리하지 아니요, 않으신가요? 글쎄,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헝그리하게 좀 아니 재밌었습니다. 우아하게 했어야 예. 되는데. 아니 충분히 우아했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